1970년대 온 국민의 우상이었던 최고 스타 안인숙. 그러나 대농그룹이라는 거대한 재벌 시댁은 그녀의 배우 흔적을 지우려 과거까지 철저히 없앴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버리고 철저히 통제된 재벌 며느리가 되었지만 결국 IMF 파동과 함께 빈털터리로 쫓겨난 참혹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대의 아이콘에서 파산한 도망자로 전락한 여배우. 그 잔혹한 몰락의 팩트를 파헤칩니다. 1974년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대의 아이콘 안인숙. 그리고 1997년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은 대저택을 뒤로하고 쫓기듯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한 중년 여성. 당대 최고의 여배우에서 대농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며느리로, 그리고 다시 파산한 도망자로. 이 극단적인 두 이미지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인숙이 세상에 태어난 1952년의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의 참혹한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눈동자는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전후 복구의 망치소리로 요란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린 소녀 안인숙이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KBS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라디오와 막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이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는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어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유난히 크고 우수 어린 눈망울을 가졌던 10살의 안인숙은 그 합창단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방송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곧바로 아역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63년 최훈 감독의 영화 부부조약을 통해 은막에 처음 데뷔한 그녀는 타고난 감수성과 표현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그녀의 연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 지도를 통해 만들어진 기교가 아니라 전쟁 직후의 우울한 시대상과 가난한 서민들의 애환을 피부로 느끼며 자란 소녀가 뿜어내는 본능적인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어린 안인숙을 보며 자신들의 잃어버린 순수와 고달픈 현실을 떠올렸고 그녀를 자신들의 딸처럼 혹은 여동생처럼 여기며 깊은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와 70년대의 대한민국 연예계는 결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호락호락하고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중은 화면 속의 배우들을 열광적으로 사랑하고 소비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들을 딴따라라고 부르며 경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나 소위 식자층 사이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천한 광대 취급하며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만 명의 박수갈채를 받다가도 무대 뒤로 내려오는 순간 사회의 차가운 편견과 멸시,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당시 배우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어린 안인숙 역시 이 잔인한 세상의 이치를 뼈저리게 느끼며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이 커질수록 그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신분적 굴레와 사회적 낙인 또한 함께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편견의 시선을 오직 압도적인 연기력 하나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소녀에서 성인 여인으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에도 그녀는 결코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보찜을 싸들고 서울로 도시의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구로공단의 여공들, 도시의 변두리 단칸방에서 밤을 지사오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청춘들. 이들은 화려하게 발전해가는 도시의 불빛 이면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착취당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안인숙의 얼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순히 예쁘장한 여배우의 그것이 아니라 도시 빈민과 소외된 노동자, 그리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청춘들의 초상화로 진화했습니다. 약간 처진 듯한 눈꼬리에 맺힌 처연함, 활짝 웃을 때조차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그 묘한 서늘함은 당시 대한민국의 쓸쓸한 정서와 완벽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안인숙은 때로는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소녀 가장으로, 때로는 무정한 세상의 폭력 앞에 짓밟히면서도 순수를 잃지 않으려는 비련의 여인으로 분하며 대중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등 당대의 모든 권위 있는 시상식들이 앞다투어 그녀에게 트로피를 안겼던 것은 단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한 시대의 정서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인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스타, 최초의 진정한 국민 여동생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녀의 포스터가 모든 극장 앞을 뒤덮었고 잡지의 표지는 언제나 그녀의 얼굴로 장식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녀가 출연한 영화의 주제곡이 하루 종일 흘러나왔고 극장 앞에는 그녀의 연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끝없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녀는 권력이었고 우상이었으며 범접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의 정점에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끝내 그녀를 역사의 잔혹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될 운명의 시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찬란한 미래를 의심치 않던 그 순간, 철저히 통제되고 감춰진 거대한 부와 권력의 세계가 이 아름다운 별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4년 대한민국 문화계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거대한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대의 우울과 청춘의 방황을 날카롭게 포착해내던 청년 작가 최인호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젊은 감독 이장호의 손을 거쳐 스크린으로 옮겨진 영화, 바로 한국 영화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은 기념비적인 작품 별들의 고향이 개봉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드롬의 중심,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태풍의 눈 속에 바로 배우 안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주인공 경아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매정한 도시와 이기적인 남자들의 욕망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철저하게 파괴되어가는 맑고 순수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철저히 경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가득 고인 눈물, 세상의 폭력 앞에서도 끝내 놓지 못했던 위태로운 순수함, 그리고 차가운 눈밭 위에서 맞이한 비극적인 최후까지. 안인숙이 스크린 위에서 토해낸 처절한 슬픔은 당시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수많은 대중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자들은 경아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채감에 탄식했고, 여자들은 경아의 기구한 운명에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며 극장이 떠나가라 오열했습니다. 당완 극장 시절 서울 국도극장에서만 무려 46만 4천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한 이 영화의 기록은 당시 대한민국 인구와 열악했던 극장 인프라를 고려하면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종로거리는 안인숙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매일같이 마비되었고, 그녀의 헤어스타일, 그녀가 입었던 옷, 심지어 극중에서 내뱉었던
처연한 대사 하나하나가 온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별들의 고향의 대성공과 함께 이른바 호스테스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한국 영화계를 휩쓸기 시작했고, 그 거대한 물결의 가장 꼭대기에서 안인숙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흥행 보증수표이자 여신으로 군림했습니다. 수많은 시나리오가 오직 그녀의 선택만을 기다리며 산더미처럼 쌓였고, 영화계의 모든 권력과 부가 그녀의 발밑으로 굴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0대 초반. 여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했고, 앞날에는 오직 탄탄대로의 영광만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중은 앞으로 안인숙이 보여줄 더 깊은 연기와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한국 영화계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인숙이라는 이름 석자는 시대의 상징 그 자체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장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이 안인숙이라는 이름에 열광하며 그 여운에서 채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던 1975년 1월의 어느 한겨울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뉴스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합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대중의 환호를 일순간 차가운 정적으로 바꿔버린 그 소식은 바로 안인숙의 약혼 발표였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대농그룹 박용학 회장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박영일 부회장이었습니다. 당시 대농그룹은 서울 한복판의 미도파 백화점을 비롯해 섬유, 무역, 유통을 망라하며 당대 대한민국 재계 순위 30위권 안에 드는 막강한 기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은막의 요정과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재벌가 황태자의 만남. 겉으로 보기에는 동화 속 결말처럼 완벽하고 화려한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발표가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안인숙이라는 배우의 완벽한 소멸을 의미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혼 발표와 동시에 들려온 소식은 연예계 은퇴였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토록 찬란했던 여배우를 한순간에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을까요? 대중은 아쉬움에 탄식하며 묻고 또 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삶 이면에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짙은 그늘이 존재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당대의 여배우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천박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멸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여신이었지만 스크린 밖에서는 권력자와 재력가들의 노리개 취급을 당하는 모욕적인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험난한 세계였습니다. 당시 여배우들에게 쏟아지던 사회적 편견과 멸시 속에서 굳게 닫힌 거대 재벌가의 철문은 세상의 시선을 차단해줄 가장 견고한 요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975년 4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날, 숱한 화제와 아쉬움 속에 안인숙과 박영일의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인숙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육중한 철문이 닫히듯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재벌가의 대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심장을 쥐고 흔들었던 배우 안인숙은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대농그룹의 며느리라는 새로운 신분만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벽한 은신처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쳐 걸어 들어갔던 그 웅장한 성벽 안에서 과연 어떤 섬뜩한 침묵의 규칙들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농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높고 육중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에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안인숙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문을 넘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안락함이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침묵과 절대적인 복종의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재벌가는 현대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정은대적인 가부장제의 규율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만의 견고한 성체 안에서 계급과 혈통, 그리고 가문의 체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창업주인 시아버지 박용학 회장을 필두로 한 대농의 가풍은 엄격하기 그지없었고 그 보수적인 가부장제의 서열 속에서 며느리라는 자리는 개인의 자아를 철저히 지우고 오직 가문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가 온 국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이른바 딴따라 출신의 여배우라는 사실은 보수적인 재벌가의 입장에서 결코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문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급히 표백하고 지원해야 할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에 가까웠습니다. 재벌가가 며느리 안인숙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연예계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완벽한 말살을 의미하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대농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그녀에게 요구된 것은 철저한 은둔이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기억 속에서 여배우 안인숙의 흔적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 영화제에서 들어올렸던 찬란한 트로피들, 수십만 관객을 울렸던 천재적인 연기력은 그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금기어였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과거 연예계 동료들과의 교류조차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예전 영화가 방영되더라도 그녀는 그것을 추억할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채로운 감정을 폭발시키던 그녀였지만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그리고 끝없이 넓고 차가운 복도에서는 언제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림자처럼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사랑을 자양분 삼아 빛나던 별이 어느 날 갑자기 빛도 소리도 없는 진공 상태의 공간에 던져졌을 때 느꼈을 심리적 질식감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택에는 수많은 고용인들이 있었고 그녀가 걸치는 옷과 먹는 음식은 모두 최고급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영혼을 채워줄 자유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영일의 아내, 대농그룹의 며느리, 그리고 훗날 태어난 두 아들과 한 딸의 어머니로서만 존재를 허락받았습니다. 여배우 안인숙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삶에서 철저히 도려내어졌고 그 빈자리는 숨막히는 의무와 규범들로 채워졌습니다. 1991년 그녀가 은퇴한 지 무려 16년이 지난 시점에 발간된 여성지 퀸퀸의 기사에서 그녀의 근황을 추적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꽁꽁 숨어 지낸다고 묘사했던 것은 이 시기 그녀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되고 은폐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심해의 바닥처럼 그녀의 일상은 완벽한 암흑과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이 지독한 고립은 어쩌면 당시 한국 사회가 여성, 특히 대중예술을 하는 여성을 바라보던 폭력적인 시선의 연장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신으로 칭송받았지만 현실 사회의 견고한 계급 피라미드 속에서는 언제든 돈과 권력에 의해 재단되고 소비될 수 있는 나약한 존재. 안인숙은 그 야만적인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재벌가라는 거대한 방공호를 선택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고도 잔인한 역설은
그녀가 영화 별들의 고향에서 연기했던 비극적인 여인 경아의 삶과 그녀의 실제 삶이 묘하게 겹쳐진다는 점입니다. 무정한 세상과 남자들의 통제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갔던 스크린 속의 경아처럼 현실의 안인숙 역시 거대한 자본주의의 성체 안에서 남성 중심의 재벌가 규율에 짓눌려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 속 경아의 비극에는 수십만 관객의 눈물과 위로가 쏟아졌지만 대저택 깊은 곳에 갇힌 안인숙의 소리 없는 절망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쳐다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인숙은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화려한 파티의 호스트로 나서거나 재벌가 안주인들이 모이는 사교계에 얼굴을 비추며 권력을 과시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숨겼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튀어나온 못이 정을 맞는다는 재벌가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과거의 불명예스러운 딴따라 꼬리표를 다시 소환하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츰 안인숙이라는 이름 대신 새롭게 등장하는 젊고 예쁜 여배우들에게 환호하기 시작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민 첫사랑의 기억은 대중의 뇌리에서 서서히 풍화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잊혀지기를 바랐고 재벌가 역시 그녀가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내던지며 지켜내려 했던 그 견고한 평화. 대농그룹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성벽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맞바꾼 대가로 얻어낸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과 막대한 부, 그리고 가족의 안위는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지휘하는 대농그룹은 서울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거침없이 사세를 확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그녀가 숨죽여 지내는 대저택의 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보였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을 잃은 대신 평생을 보장하는 완벽한 경제적 안락함과 상위 1%의 특권층이라는 안정적인 지위가 그녀의 희생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대로 아무런 잡음 없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재벌가 사모님의 전형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숨죽이며 지키고 있던 그 화려한 모래성은 밑바닥에서부터 이미 서서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녀가 은신하고 있던 그 철옹성마저 무참히 짓밟을 끔찍한 파국을 향해 무자비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도성장의 축제 속에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울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주역은 단연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안인숙이 모든 것을 바쳐 안주인으로 자리 잡은 대농그룹 역시 이 성장의 파티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업주 박용학 회장의 뒤를 이어 장남 박영일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대농은 단순한 섬유기업을 넘어 유통과 서비스, 금융을 아우르는 현대적 대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울 명동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자존심이었던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도파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산층의 꿈과 허영, 그리고 서구적 라이프 스타일이 집약된 욕망의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도파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 거대한 유통제국의 정점에
바로 안인숙의 남편 박영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안인숙이 누리는 부의 규모와 권위 또한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그녀가 거주하는 저택의 정원은 더욱 넓어졌고 그녀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났으며 그녀가 입는 옷의 브랜드는 더욱 고귀해졌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이자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부의 팽창 이면에서 안인숙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역할은 기형적일 만큼 수동적이었습니다. 남편인 박영일 회장이 미도파 백화점의 영토를 넓히며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보일 때 그녀는 철저히 그 성공을 빛내주는 소리 없는 배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의 남편이 유통업계의 황제로 군림하며 수많은 광고와 마케팅을 진두지휘했지만 정작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아내 안인숙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사용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도파 백화점의 화려한 전광판에는 다른 젊은 모델들의 웃음이 걸렸고 안인숙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조차 카메라를 피해야 했습니다. 재벌가라는 견고한 성체는 그녀에게 막대한 부를 허락한 대신 그녀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었던 대중적 매력과 예술적 재능을 철저히 압수해갔습니다. 박영일 회장의 대농그룹은 90년대에 접어들며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재벌들 사이에서는 몸집 불리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드는 이른바 레버리지 경영이 승리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대농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섬유산업의 쇠퇴를 예견한 박 회장은 유통과 정보통신, 관광산업 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도파를 기반으로 백화점 체인을 전국으로 확장하려 했고 이는 곧 천문학적인 부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장밋빛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너질 리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확신이 재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안인숙은 남편의 이 위험한 질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에게 경영은 금기 영역이었으며 그녀의 역할은 오직 가문의 안위를 빌고 자녀들을 완벽한 후계자로 키워내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훈련된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시부모의 안색을 살피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과거 별들의 고향에서 울부짖던 경아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배역에서 지워버린 완벽한 배우였습니다. 다만 그 배역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평생을 이어가야 할 연극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90년대 중반 대농그룹은 그 화려함의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은 롯데와 신세계라는 거물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박영일 회장은 재계의 젊은 리더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안인숙은 그 영광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얻어낸 이 안락함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가문이라는 성벽이 그 어떤 풍파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당시 그녀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농그룹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부의 금탑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밑바닥부터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정경유착, 그리고 부실한 금융구조라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는 서서히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검은 구름이 서서히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지만
대저택의 두꺼운 커튼 뒤에 숨어 지내던 안인숙은 그 불길한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고 우아한 곳이었으며 자신이 지불한 희생의 대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라는 잔혹한 해가 밝아오면서 그녀가 20여 년간 쌓아온 모든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부서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은신처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성벽이 사실은 자신을 짓누를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7년의 달력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자신들을 향해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탐욕스러운 축제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던 재벌들의 내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서곡은 공교롭게도 안인숙의 남편 박영일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대농그룹의 왕관의 보석, 미도파 백화점을 둘러싸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초 재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미도파 적대적 M&A, 기업 인수합병, 방어전이었습니다. 당시 식용유 등 식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신동방그룹이 이물질처럼 유통업계의 대어인 미도파 백화점을 집어삼키기 위해 은밀하게 주식을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동방그룹은 외국의 투기 자본과 결탁하여 미도파의 경영권을 흔들었고 이는 대농그룹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였습니다. 남편 박영일 회장에게 미도파는 단순한 계열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농의 자존심이자 그룹 전체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대농그룹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박영일 회장은 피말리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미도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아야만 했습니다. 계열사들의 돈을 쥐어짜고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빚을 내어 경영권 방어에 쏟아부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영련까지 나서서 대농을 돕기 위해 백기사로 나섰고 벼랑 끝에 몰린 치열한 자본 전쟁 끝에 박영일 회장은 간신히 미도파의 경영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재벌의 끈끈한 의리와 박 회장의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룹의 명주를 재촉하는 끔찍한 상처뿐인 영광, 피로스의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미도파를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 출혈은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던 대농그룹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라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인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경영에서 배제된 안주인이었으며 거대한 자본이 격돌하는 전쟁터에서 그녀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피가 마르는 얼굴로 귀가하는 남편을 지켜보며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이 거대한 성벽이 생각보다 훨씬 얇고 위태로운 유리성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얻어낸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 그러나 그 평화의 기반을 떠받치고 있던 것은 견고한 바위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천문학적인 빛과 자본주의의 잔혹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과거 여배우로서 가졌던 생명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이 재벌가의 룰 안에서는 철저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안인숙이었다면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일어서던 그 강인함이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 숨 쉬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20여 년간 자신을 지우고 수동적인 며느리의 삶에 길들여진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곧 그녀의 영광이었기에 가문의 몰락 또한 그녀가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경영권 방어전의 승리에 취해 있던 것도 잠시 대농그룹의 치명적인 최후의 통첩이 날아듭니다. 미도파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탕진하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대농그룹이 결국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제도를 급조해냈고 대농그룹은 진로그룹에 이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부도 유예 협약. 그것은 기업의 목숨을 겨우 연명하게 해줄 뿐 사실상 채권단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산소호흡기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대농그룹의 부도 유예 소식이 전국에 타전되던 날,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마불사, 즉 거대한 재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재계 30위권의 대농이, 그것도 화려함의 상징이던 미도파 백화점의 주인이 쓰러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장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몰락의 소식은 굳게 닫혀있던 안인숙의 대저택 문을 무참히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끊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집 앞을 포위하듯 애워싼 채권자들과 험악해진 언론의 분위기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고상함과 우아함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떠받들던 수많은 고용인들의 눈빛은 불안과 동정으로 바뀌었고 재벌가 사모님들의 화려한 모임에서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거대한 저택과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지위는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이미 차가운 빙산과 충돌했고 웅장했던 선체는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검고 깊은 바다 밑바닥을 향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도 밀려들어오는 검은 물결을 막아낼 방도는 없었습니다. 구명정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가 의지했던 남편과 시아버지조차 가라앉는 배의 방향타를 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무기력한 선장들에 불과했습니다. 대중의 뇌리에서 철저히 잊히기를 원했던 그녀의 바람과 달리 대농그룹의 파산 소식과 함께 안인숙이라는 이름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다시 세상에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붕괴하는 재벌기업의 뒷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며 그곳에 한때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여배우가 안주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한때 그녀의 연기에 눈물 흘리며 열광했던 대중은 이제 화려한 재벌계 입성했던 여배우의 비참한 말로를 냉소적이고도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무대 위에서 받았던 어떤 멸시보다도 더 날카롭고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조용히 숨죽여 살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앙무대에 강제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아니라 차가운 조롱과 끝없는 추락만이 기다리고 있는 비극의 단두대였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며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했을 때 안인숙이 속해 있던 대농그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의 부도 유예 협약은 그저 처형을 잠시 미뤄주는 유예 기간이었을 뿐
거대하게 골마터진 부채의 고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중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말라버렸고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계열사 간의 상호 지급 보증은 하나의 기업이 쓰러지면 그룹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하는 끔찍한 연쇄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남편 박영일 회장이 그토록 피를 토하며 지켜내려 했던 그룹의 심장, 미도파 백화점마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가며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대농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벌의 몰락은 단순히 숫자상의 파산이나 기업 로고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누려왔던 절대적인 특권과 견고했던 일상의 완벽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굳게 닫혀있던 안인숙의 대저택 철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화려한 파티의 초대객들이 아니라 차가운 표정의 법원 집행관들과 빚쟁이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 분노와 탐욕에 찬 타인들의 구둣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집행관들은 붉은색 압류 딱지를 들고 저택의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 시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수집한 값비싼 골동품들, 남편의 서재를 장식하고 있던 예술 작품들, 심지어 안인숙이 매일 밤 잠을 청하던 침대 모서리에까지 선명한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흡사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성체에 내려진 핏빛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붉은 딱지들은 단순히 재산의 압류를 넘어 안인숙이라는 인물이 지난 22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맞바꾼 대가로 얻어냈던 안락함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조롱하는 잔인한 징표였습니다. 젊음과 재능, 대중의 열광적인 사랑과 예술가로서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재단에 바치고 그녀가 쥐고자 했던 것은 오직 안전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재벌가의 폭력적인 규율에 순종하며 자신의 입을 꿰매고 눈을 가렸던 것도 오로지 이 거대한 대리석 성벽이 자신과 아이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안주인으로 만들어주었던 그 막대한 분은 이제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채무자의 가족으로 전락시키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저택은 경매시장에 매물로 내던져졌고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감옥에서조차 비참하게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인숙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처참한 몰락의 과정이 대중 앞에 낱낱이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몸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가장들, 부도로 인해 거리에 나앉은 소상공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뉴스가 매일같이 신문 지면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대중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부패한 정치인들과 방만하게 기업을 경영했던 재벌들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그 분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대농그룹과 박영일 회장 일가의 적나라한 치부가 여과 없이 던져졌습니다. 무리한 확장 경영의 실태, 은닉하려 했던 재산들,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황태자의 초라한 몰골이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마녀 사냥의 불길은 당연하게도 철저히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지길 원했던 과거의 국민 여동생 안인숙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조롱이 섞인 시선으로 이 몰락한 가문의 안주인을 다시 끌어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영화 별들의 고향의 비련의 여주인공 경아가 현실에서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
탐욕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식의 가십거리가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20년 전 화려했던 웨딩드레스 사진과 붉은 압류 딱지가 붙은 대저택의 사진이 나란히 언론에 실리며 기괴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위해 연예계를 버렸다고 수군거렸고, 이제 그 헛된 욕망이 무참히 박살난 것을 보며 잔혹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과거 그녀가 스크린에서 흘렸던 눈물에는 온 국민이 함께 울어주었지만, 이제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녀의 피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중은 그녀를 시대의 범죄자인 재벌의 일원으로서 차갑게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검찰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는 남편의 구분 등 하루아침에 쌓아 올린 모든 명예를 잃고 쓰러진 시아버지 박용학 회장의 병든 모습, 그리고 하루가 멀게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의 고성 속에서 안인숙은 극심한 심리적 붕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배우로서의 삶을 버릴 때 그녀는 최소한 스스로 선택했다는 위안이라도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의 몰락은 그녀의 의지와는 완벽하게 무관한 폭력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기업 경영에 내밀한 정부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으면서도 파산의 고통과 사회적 낙인은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녀가 바쳤던 순종과 인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그녀가 느꼈을 자괴감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뼈저린 자각이었습니다. 재벌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우상은 거짓이었고, 그 가짜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자아를 제물로 바쳤던 지난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오답으로 판명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대농그룹의 며느리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여전히 배우 안인숙으로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카메라 밖에서 외롭고 고단했을지라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대지를 딛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IMF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연기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영혼마저도 빼앗긴 채 침몰하는 유령선의 낡은 부속품처럼 바다 밑바닥을 향해 속절없이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오직 이 치욕스러운 대한민국의 땅을 떠나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머나먼 이국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빚더미와 세상의 비수 같은 조롱을 뒤로한 채 안인숙과 그녀의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도피처는 낯선 이국 땅뿐이었습니다. 쫓기듯 짐을 꾸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그녀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감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1970년대, 그녀가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서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촬영을 위해 비행기에 오를 때면 공항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로 마비되곤 했습니다.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던 음악의 스타.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재벌가의 황태자와 신혼여행을 떠날 때에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자와 성을라스로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푹 숙인 채 혹여나 자신을 알아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닿을까봐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몰락한 가문의 안주인. 비행기의 차가운 금속문이 닫히고 조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찬란한 과거와 화려한 미래가 모두 태평양의 검은 바다 속으로 영원히 수장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지난 22년 동안 누려왔던 안락한 세계와의 완벽하고도 잔인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대저택의 푹신한 카펫과 언제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던 수많은 고용인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즐기던 최고급 만찬은 모두 하룻밤에 덧없는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미국의 평범하고 삭막한 교외 지역, 그리고 낯선 언어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몰아주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던 재벌가 며느리는 이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낡은 자동차의 핸들을 쥐고 마트의 할인 코너를 전전해야 하는 평범하고 고단한 중년의 이민자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처가 바뀌고 통장의 장호가 사라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철저히 보호받으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자신의 두 손으로 일상의 모든 굳은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현실은 숨이 턱 막히는 육체적, 정신적 형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은 어쩌면 깊은 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깨어있는 시간에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삶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떠다니며 그녀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온 국민을 눈물 짓게 만들었던 천재적인 재능을 스스로 꺾어버린 1975년의 그 선택. 재벌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젊음과 자아를 무참히 제물로 바쳤던 그 지독한 순종의 시간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던져 얻어낸 결과가 결국 이영만리 타국에서의 비참한 도망자 신세라니. 화려한 제국을 호령하던 남편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진 패장으로 전락해 고개를 숙였고, 대농그룹의 후계자로 남부럽지 않게 자라났던 아이들 역시 하루아침에 모든 특권을 잃고 냉혹한 현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처참한 파국 앞에서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슬픔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부정당하고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에 농락당했다는 끔찍한 허무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몰락 속에서 묘하게도 역설적인 해방의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방의 땅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를 알아보며 수군거리는 옛 팬들도, 그녀의 과거를 경멸하던 보수적인 재벌가의 어른들도, 파산한 기업의 가족이라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채권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안인숙도 아니었고 대농그룹의 고귀한 안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에 채이는 수많은 동양인 이민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시선 속에 갇혀 완벽한 타인으로 연기하며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철저히 아무도 아닌 존재, 무로 돌아간 이 순간은 지독한 고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억압으로부터 그녀를 풀어주는 기이한 자유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그렇게도 발버둥 쳤던 22년의 세월. 그 지독한 소원 표백의 과정은 재벌가의 성벽 안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난 이 낯선 대륙의 한 구석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가치가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안인숙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구원의 밧줄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그녀는 깊은 종교적 삶에 완전히 침잠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수십만 관객의 환호가 그녀의 영혼을 채워주었고, 한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부가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광은 모래바람 한 번에 흩어지는 환영이었고, 인간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은 외환위기라는 파도 한 번에 속절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의 신화가 산산조각 난 자리에서 그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자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한 한인교회의 맨 뒷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 그것은 영화 별들의 고향에서 차가운 세상에 버림받고 눈밭 위에서 죽어가던 경아의 마지막 모습보다 훨씬 더 처연하고 숭고한 현실의 풍경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녀는 지나온 날들의 헛된 욕망을 회개하고 무너져버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끝없는 간구를 올리며 갈갈이 찢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봉합해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997년에 참혹했던 외환위기도 점차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로 저물어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희생을 거쳐 다시 일어섰고, 대농그룹의 파산과 몰락한 재벌들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역풍처럼 불어닥친 복고 열풍과 한국 영화사의 재조명 작업 속에서 안인숙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들과 함께 대한민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녀의 천재적인 연기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수많은 방송국과 잡지사들이 그녀의 근황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수소문하며 애타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민 여동생이 세월의 풍파를 겪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파란만장한 그녀의 인생사를 스크린이 아닌 다큐멘터리나 회고록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열망이 들끓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다시 쥐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들. 어쩌면 그 제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와 빼앗긴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인숙의 대답은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침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모든 연락을 단호하게 차단했고, 자신의 거처를 철저히 숨겼으며 그 어떤 핑계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거절은 단순한 수치심이나 몰락한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의 영광과 환호가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며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고통이 얼마나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깨달음의 발로였습니다. 대중의 사랑은 이슬처럼 가볍게 증발하고 재벌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허망하다는 진실을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워버린 그녀.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어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앞에 서는 대신 그녀는 미국에서 조용한 은둔을 유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 철저한 은둔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애타는 그리움도,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찬란했던 예술적 발자취도 모두 침묵이라는 무덤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한때 가장 높게 빛나던 별이었으나 스스로의 빛을 꺼버린 그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조명 대신 교회 예배당에 희미한 촛불을 선택하고 수만 명의 박수갈채 대신 고독한 기도 소리를 선택한 여인. 그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배우가 1997년이라는 잔혹한 시대의 파도에 맞서 마지막으로 내린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완벽한 삶의 피날레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가 며느리라는 자리는 여성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이자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 막강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재벌 가문으로의 입성은 모든 계급적 굴레를 단숨에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재벌 이 세들과 맺는 혼맥은 대중에게 거대한 판타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판타지 이면에는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야만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흥 자본가 계급으로 급부상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당대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여배우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여배우가 가진 대중적 유명세는 가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천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인숙은 이러한 모순된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였습니다. 대농그룹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탐하면서도 그녀의 예술적 재능과 과거의 영광은 철저히 오물처럼 씻어내려 했습니다. 이 지독한 인지부조화 속에서 안인숙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단절감은 한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20대 초반이라는 눈부신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라는 찬란한 타이틀을 제 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폭력적인 세계의 생리를 너무도 일찍 깨달아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변덕스럽고 연예계를 둘러싼 권력자들의 검은 손길은 끊임없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줄타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재벌가라는 거대한 감옥을 자발적으로 선택했고 침묵이라는 맹세를 통해 그 감옥의 열쇠를 시댁 어른들에게 바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비밀로 감춰야만 하는 삶. 그것은 겉으로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을지언정 속으로는 매일같이 자신의 영혼을 채찍질해야 하는 무기징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인숙의 이 뼈아픈 희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지워내며 수호하고자 했던 대농그룹의 명예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씁쓸한 아이러니는 바로 대농그룹의 상징이었던 미도파 백화점과 안인숙의 관계입니다. 미도파 백화점은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여성들의 세련된 욕망과 서구적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미도파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고 안인숙의 남편 박영일 회장은 그 욕망의 궁전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궁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당대 최고의 아이콘이었던 안인숙은 정작 자신의 어떠한 욕망도 허락받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허영을 채워주던 거대한 유통 제국과 그 제국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억압당해야 했던 안주인. 이 거대한 모순의 탑은 결국 IMF라는 철퇴를 맞고 한나란 시에 무너져 내림으로써 시대의 비극을 완성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쫓겨난 이후의 삶은 안인숙에게 주어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동시에 가장 완벽한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수치심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짓누르던 두 가지 거대한 굴레, 대중의 폭력적인 시선과 재벌가의 숨막히는 규율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끝내 한국의 수많은 매체들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완벽한 은둔을 선택한 것은 더 이상 타인의 욕망에 의해 자신의 삶이 재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얄팍한 동정을 구하는 대신 낯선 이국 땅에서 신앙에 의지하며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재벌가 며느리나 국민 여동생이 아닌 온전한 인간 안인숙으로서 내린 최초의 주체적인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완벽한 실패작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거짓된 우상들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어낸 상처뿐인 승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인숙이라는 인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완벽한 우상이 되기 위해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폭력적인 희생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비상했지만 영화보다 더 가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끝내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빚어낸 화려한 쇼윈도의 삶을 선택했지만 정작 그 쇼윈도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자신의 영혼을 파먹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했던 시대의 수레바퀴, 그리고 맹목적인 탐욕이 부른 필연적인 파국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깊게 울리는 이유는 그녀가 겪어낸 상실과 고통의 깊이가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슬픔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별들의 고향의 오래된 필름 속 안인숙의 얼굴은 변함없이 아름답고 초연합니다. 화면 속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더 이상 가상의 슬픔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예견한 듯한 서늘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모든 것을 가졌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운의 여인. 안인숙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옛날 여배우의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부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에 불과한지를 일깨워주는 쓸쓸한 경고장으로 남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성벽은 무너졌고 화려했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영혼을 안고 머나먼 이국 땅의 고요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녀의 뒷모습뿐입니다. 안인숙이 침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외부 세계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과 억측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삶은 필연적으로 대중의 관음증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거대한 저택 안에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남편의 외도를 묵인하는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약속받았다는 등의 근거 없는 자극적인 소문들이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 뒤로 모든 수모를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배신감과 질투가 뒤섞인 묘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그녀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성체 안에서 혼자만의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벌가가 강요한 침묵은 결국 안인숙을 대중의 뇌리 속에서 우상이 아닌 배신자 혹은 탐욕스러운 속물로 기형적으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잠재된 적대감은 1997년 대농그룹이 파산하고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가장 끔찍한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었던 담론 중 하나는 바로 과소비 망국론이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가부도의 근본적인 원인인 정책 실패와 재벌들의 방만한 차입 경영을 덮기 위해 국민들의 사치와 향락이 나라를 망쳤다는 식의 교묘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바로 재벌가 여성들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고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치장하던 상류층 사모님들의 이야기가 연일 뉴스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한때 만인의 연인이었으나 이제는 파산한 거대 기업의 안주인이 되어버린 안인숙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대농그룹의 부도에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경영에서 배제된 차에 시댁의 룰에 숨죽여 복종하던 한 명의 며느리에게 15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다 쓴 그룹의 연쇄 도산을 막을 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영일 회장이 벼랑 끝에서 미도파 백화점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피말리는 쩐의 전쟁을 벌일 때 그녀는 그저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보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무력한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분노를 배설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안인숙은 너무도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언론은 압류 딱지가 붙은 대저택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며 마치 그녀의 사치가 그룹을 파멸로 이끈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22년 전 연예계를 미련 없이 떠나며 대중을 배신하고 재벌가의 품에 안겼던 죗값을 이제야 치르고 있다는 식의 잔혹한 논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재벌가의 룰에 순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영혼을 깎아내며 감내했던 그 고통스러운 희생의 시간들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눈에 그녀는 그저 탐욕스러운 재벌의 공범이자 파렴치한 빚쟁이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논쟁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안인숙의 몰락을 지켜본 후대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여성에게 있어 안전과 주체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그녀가 만약 화려하지만 불확실한 여배우의 삶을 계속 이어갔더라면 IMF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뗏목을 타고 살아남지 않았을까? 자본과 권력의 그늘 아래로 숨어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반납한 대가는 결국 그 권력이 무너질 때 자신의 존재 기반마저 통째로 붕괴되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안인숙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벌의 흥망성쇠를 몸소 겪어낸 산증인이자 가부장적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포획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표본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정점과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동시에 경험해야 했던 안인숙. 그녀가 머나먼 미국 땅에서 마주한 것은 단지 경제적 파산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베팅했던 가치관의 철저한 파산이었습니다. 대중의 사랑도, 재벌의 권력도, 거대한 저택과 명품의 안락함도 결국 아무것도 그녀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휩쓸려간 폐허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빛으로부터 도망쳐 스스로 선택한 그 지독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대답을 찾아냈을까요? 낯선 이국 땅에서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버린 안인숙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름이 가진 잔혹한 무게입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이름 위에 땀과 눈물로 성취를 쌓아 올리는 것은 자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안인숙이라는 이름은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소녀들이 그녀를 동경하며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수많은 청춘들이 그녀의 이름표가 붙은 영화 포스터 앞에서 가슴을 설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에서 2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1975년 재벌가라는 거대한 가부장제의 성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대농그룹의 며느리라는 직함으로 교환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역사의 폭풍이 그 직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을 때 그녀는 파산한 기업의 도망자라는 주홍글씨 아래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이름을 깊은 바다 밑바닥으로 수장시켜야 했습니다. 이 2번의 뼈아픈 상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대 한국 사회가 여성을,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여성 예술가를 어떻게 소모하고 폐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만약 안인숙이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가 재벌가의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가 평생 스크린을 떠나 집안에만 갇혀 과거의 영광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성공은 가문의 든든한 뒷배를 만나 날개를 단 듯 더욱 화려하게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직 여성에게만. 그것도 낡고 억압적인 유교적 가부장제와 천민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결합된 1970년대에 대한민국 재벌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참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가문의 수치였고 그녀의 과거는 덮어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획득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 야만적인 거래 속에서 안인숙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승리자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베어내는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삶의 궤적을 찬찬히 훑어 내려가다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연기했던 영화 별들의 고향 속 주인공 경아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최인호가 창조하고 감독 이장호가 스크린에 구현해낸 경아는 순수함을 간직한 채 세상에 나섰다가 남성 중심의 무자비한 사회와 폭력적인 자본의 논리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철저하게 마모되어가는 가여운 청춘의 표상이었습니다. 경아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안인숙 역시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재벌의 성벽, 그 자본주의의 정점이라 불리던 공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지만 결국 그 자본의 폭력적인 탐욕과 구조적 모순에 의해 자신의 존재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영화 속 경아가 하얀 눈밭 위에서 수면제를 먹고 차갑게 식어가며 세상을 향해 무언의 항변을 던졌듯 현실의 안인숙은 역사의 무자비한 철퇴를 맞고 이국 땅의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짐으로써 시대의 잔혹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삶을 모방한 것인지, 삶이 예술의 비극을 그대로 답습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섬뜩한 평행이론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슬픔을 안겨줍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대중의 기억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녀의 이미지입니다. 대중은 안인숙을 언제나 1970년대의 그 앳되고 처연한 20대 초반의 눈부신 국민 여동생으로만 기억합니다. 은퇴 이후 대중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녀가 나이 들고 주름져가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는 방부제 같은 젊음을 간직한 채 그녀는 마치 박제된 나비처럼 1970년대의 향수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웅장한 대저택의 안주인으로 살았던 22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눈가에도 주름이 패고 흰머리가 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 MF의 참혹한 붕괴와 도망치듯 떠난 미국에서의 고단한 이민 생활은 그녀의 육체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세월의 상흔을 깊게 새겨놓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늙지 않는 별들의 고향의 안인숙을 그리워하지만 정작 현실 속의 그녀는 누구보다 뼈아프게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롤러코스터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나약하고 상처 입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단편적인가를 서늘하게 꼬집어줍니다. 1997년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신화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안인숙이라는 인물은 그 신화의 붕괴를 가장 극적이고도 비참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을 통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던 그 거대한 자본주의의 성체가 사실은 얼마나 썩은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한나라의 유통을 책임지던 굴지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재벌가 사람들이 야반도주하듯 쫓겨나는 모습은 당시 온 국민에게 깊은 허무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의 중심에는 화려한 연예계를 버리고 재벌을 선택했던, 그러나 결국 그 재벌과 함께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배우 안인숙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온 압축 성장과 맹목적인 물질주의가 낳은 필연적인 파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안인숙이 낯선 미국의 교회 지역에서 견뎌내야 했던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재벌가라는 감옥 속에서 유일하게 삶의 의미로 삼았던 존재, 바로 자녀들에게 시선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과 과거, 빛나는 재능과 끓어오르는 예술적 열망을 모두 모래바닥에 파묻으면서도 그녀가 그 지독한 숨막힘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어쩌면 모성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정체성의 상실과 자아의 죽음을 기꺼이 제물로 바쳐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과 딸에게만은 대한민국 최상위 1%라는 절대적인 권력과 막대한 부,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농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로서 아이들이 누리게 될 눈부신 영광. 그것은 안인숙이 치러야 했던 모든 희생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면벌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그녀의 조국과 남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자녀들의 그 찬란한 미래마저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재벌가의 왕자와 공주로 대우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던 그녀의 아이들 역시 가문의 파산과 함께 하루아침에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후계자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하듯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는 파산한 기업의 자녀로 전락한 것입니다. 안인숙에게 있어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재산의 압류보다 훨씬 더 뼈아프고 잔인했던 고통은 바로 아무런 죄도 없이 부모 세대의 탐욕과 실패의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자녀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든 것을 내던져 보호하고자 했던 아이들의 세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자책감과 회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그 처절한 인내의 시간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는커녕 몰락한 가문이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만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수만 갈래로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안인숙은 과거 화려했던 대저택의 안주인이라는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상처 입은 가족을 건사해야 하는 억척스러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언어조차 낯선 타국에서 생활비를 아끼고 아이들의 앞날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 과거 그녀를 떠받들던 수많은 고용인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 스스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거친 세파와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가혹한 시련은 20여 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수동적인 인형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강제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던 그 강인한 생명력이 현실의 벼랑 끝에서 다시금 불꽃을 피웠던 것일까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워냈고 그 결과 아이들 모두 미국 사회에서 각자의 길을 찾아 건실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제국은 잃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범하고도 단단한 가족을 얻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평온함의 회복과는 별개로 배우 안인숙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문화사에 남긴 비극적인 여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서늘한 통찰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대중문화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지, 아이유, 손예진과 같이 현대의 국민 첫사랑 혹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여성 스타들의 삶은 안인숙의 시대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대중의 사랑을 맹목적으로 소비하기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획사를 설립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벤처 사업가나 부동산 큰손으로 성장하여 그들 자신이 이미 거대한 자본이자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이름을 지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주체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현대의 톱스타들에게 결혼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브랜딩이자 동등한 권력자들 간의 결합에 가깝습니다. 만약 안인숙이 195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나 90년대에 태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스타였다면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녀 특유의 짙은 감수성과 천재적인 표현력,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마력 같은 매력은 현대에 발전된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결합하여 그녀를 세계적인 무대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라는 낡고 폭력적인 가부장제 시스템에 의탁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재능만으로 완벽한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인숙은 너무 일찍 태어났고 너무 일찍 정상에 올랐으며 너무 가혹한 시대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버렸습니다. 그녀는 여성 예술가의 권리와 주체성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척박한 사회, 자본의 논리가 모든 인간적인 가치를 잔혹하게 짓밟고 군림하던 천민자본주의의 야만적인 과도기 속에서 철저히 희생된 시대의 미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남긴 깊은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하고 망각해 갔습니다. 무너졌던 빌딩들 사이로 새로운 자본의 타워들이 솟아올랐고 부도 유예의 치욕을 겪었던 대농그룹과 미도파 백화점의 이름도 롯데와 같은 새로운 승자들의 간판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경제는 회복되었고 사람들의 일상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한번 파괴된 개인의 삶, 특히 안인숙이라는 여배우가 잃어버린 찬란한 예술적 궤적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사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조차 잔인할 정도로 단편적입니다. 가끔 케이블 채널에서 빛바랜 흑백 화면으로 별들의 고향이 방영될 때나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몰락한 재벌가와 여배우의 씁쓸한 결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가십성 글이 올라올 때만 그녀의 이름은 잠시 수면 위로 떠오를 뿐입니다. 그녀가 한국 영화의 황금기에 남긴 독보적인 발자취, 수많은 트로피와 눈부셨던 연기력은 IMF로 파산한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타이틀 뒤에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한 시대를 위로했던 위대한 예술가의 생애가 자본주의의 붕괴를 경고하는 한낱 서늘한 교육용 텍스트나 호사가들의 입방에 오르는 선정적인 가십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 인간이 일생을 바쳐 이룩한 예술적 성취를 사회가 얼마나 가볍고 천박하게 소비하고 폐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방증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극을 원했고 안인숙은 그들이 소비하기에 가장 완벽한 서사를 가진 비운의 희생양으로 역사 속에 박제되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거나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완벽한 은둔과 철저한 침묵, 그것은 자신을 비참하게 짓밟고 조롱한 세상에 대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우아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얄팍한 동정심을 구걸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역사의 유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재벌가의 탐욕에 희생된 어리석은 여자로 기억하든 시대를 풍미했던 비운의 국민 여동생으로 기억하든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철저한 침묵은 우리에게 묘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는 연예계에서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고도 숭고합니까? 대중의 광기 어린 사랑도, 재벌의 폭력적인 억압도, 그리고 IMF라는 역사적 재난의 무자비한 철퇴도 모두 겪어낸 그녀는 이제 인간 세상의 모든 환상과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그림자에 불과한지를 꿰뚫어 보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경아의 유골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흩날리며 영원한 안식을 찾았듯 안인숙이라는 이름 또한 태평양 너머 낯선 대륙의 고요한 바람 속에 흩어져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신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가장 기막히고도 잔혹한 역설을 남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딴따라의 천박한 과거로 치부해 철저히 지워버렸던 대농그룹. 그들이 그토록 오만하게 지켜내려 했던 거대한 자본의 성벽은 1997년 IMF의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오만한 자본가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안인숙의 영인은 1974 년작 별들의 고향. 필름 속에 또렷하게 남아 한국 영화사의 위대한 고전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찰나의 권력이었던 재벌의 금자탑은 허망하게 무너졌지만 천박하다고 멸시받던 예술가의 눈물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도 재벌의 권력도 모두 겪어낸 그녀는 이제 낯선 이국 땅의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온몸으로 부딪혀 겪어낸 이 잔혹한 서사는 압축 성장시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씁쓸한 이면을 영원히 묵묵히 증언할 것입니다.